네, 24년은 결국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로 귀결될 것입니다. 제가 예상하는 24년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온다면 지금 채권 투자 이후에 어느 정도 투자 밑그림을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관련된 내용으로 개인적인 뷰를 담았습니다. 결국 다가오는 24년 채권 시장에는 특별히 나쁠 게 없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급격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저는 여전히 높게 보고 있지만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따로 드렸었죠. 채권 금리가 빠르게 안정을 찾다가도 지금 시기가 08년도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급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다시 빠르게 채권 금리가 반등했던 것을 보여줬습니다. 08년도 금융위기 당시 대부분을 되돌림했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물론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반등이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코 이 반등 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본격적인 금리 하락 이후에 거의 되돌림이 일어났을 정도니까요. 이 시기를 잘 좀 유념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마냥 기대하는 경기 침체가 왔다 하더라도 뭐 이런 반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금융회사들이 들고 있는 채권을 투매하는 현상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현금화하는 그런 청산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떨어지지만 이 기간이 생각보다 꽤 깁니다. 따라서 이런 기회에 적절하게 잘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뭐 어찌됐든 24년도에는 채권 투자를 마무리하고 투자 밑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봐야 될 그런 시기인데요. 여전히 급격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도 결국에는 국채 이후에 바로 뭐 주식이나 개별 종목으로 투자를 가기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미국 장기 회사채를 먼저 투자를 하고 거쳐서 다음 반도체 쪽으로 넘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급격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빠르게 무너지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생각만큼 빠르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채 금리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그 다음 회사채, 그 다음 주식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특히 듀레이션이 긴 장기 회사채를 거쳐서 수익을 한 번 더 극대화하고 이후에 반도체로 넘어가는 그런 큰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확한 종목을 추천하거나 사고 파는 트레이딩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주식 추천 또는 리딩을 하려는 목적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씀을 드려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합법과 불법의 경계한 애매선이 있고요. 더 나아가게 되면 여러 가지 리딩방과 크게 다를 수 없는 그런 한 끗 차이라는 점도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되면 유사 리딩방처럼 운영하는 곳들도 더러 보이더라고요.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는 장기적으로 돈을 벌지 못한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한두 번은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못한다. 결국엔 끝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어느 정도 큰 그림의 흐름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에 영상 취지가 있고요. 특별히 정확한 매수, 매도 시기를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물론 영상을 디테일하게 꾸준히 다 챙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전체적인 저의 생각을 엿보실 수는 있겠지만 확실한 매매의 신호를 언급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그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를 내리듯 아니면 연착륙으로 금리가 내리듯 어느 정도 방향성은 확보된 상황입니다. 이후의 투자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장기 회사채를 거쳐서 결국엔 반도체 위주로 투자를 이어나갈 건데요. AI는 사실 당분간 정해진 엄청난 성장 섹터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기업들의 주식을 투자하는 게 좋긴 한데 그래서 어떤 종목이 좋냐 이걸 따져봐야겠죠. 개별 종목을 기업의 고유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봅니다. 그냥 ETF로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AI 테마로 구성된 ETF도 분명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AI 산업이 실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도체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다양하게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고 AI 기술이 활용이 빠르게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직접적으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게 또 반도체 섹터입니다. 반도체는 모든 종목이 함께 사이클로 움직입니다. 혼자 오르거나 혼자 내리는 종목이 매우 흔치 않아요. 있긴 있어요. 뒷부분에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사실 반도체 분야가 좋지 않은 거는 전반적인 IT 기기의 수요가 나쁘기 때문인데 이 수요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한 종목만 특출나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22년도 보시게 되면 온세미가 상당히 강한 강세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23년에는 엔비디아가 그랬죠. 그리고 인텔도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의 다양한 종목들이 유독 특출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꼭 하나씩 있는데 이걸 미리 예측하고 분석해서 쌀 때 사 놓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미 IP를 확보한 ARM이라든지 또는 설계 영역을 대표하는 엔비디아라든지 등등의 반도체 섹터를 제외한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파운드리라든지 제조 섹터에서의 반도체를 투자를 많이 하시죠. TSMC나 삼성전자 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제조 섹터에서는 밸류 리베이팅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왜냐? 아무리 매출이 안정적으로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제조 업종의 특성상 가동률에 캐파의 한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치가 가동률에 결정된다는 뜻이죠. 이게 문제는 첨단 공정으로 갈수록 투입 비용이 비싸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EUV 대당 가격이 2천억 원인데 차세대 하이 NA EUV 같은 경우는 대당 5천억 원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대략 5년 정도 우리가 감가상각을 잡으니까 1년에 수백, 수천억 원씩 앉아서 손실이 나고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결국에는 제조 섹터예요. 여기에 첨단 노드 공정이라는 게 사실 미세한 회로를 정교하게 그려내는 그런 레퍼런스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 수율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게 그냥 비용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제조 섹터가 높은 밸류를 받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죠. 이 부분은 물량 장사예요. 물량 비즈니스입니다. 재고 조정을 따져야 됩니다. 삼성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인하우스 물량뿐만 아니라 고객사 재고까지도 고려해야 돼요. 여기다가 자연스럽게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노출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메모리는 다를까요? 아닙니다.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게 아날로그부터 포함을 해서 보면 레거시 공정부터 매우 다양한 공정이 있습니다. 고객사라든지 종류가 수천 개에 달해요. 저마다 요구하는 공정과 쓰임새 그리고 크기가 천차만별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경기순환 사이클이 있고 특히 산업활동 동향을 주기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섹터가 반도체이다 보니까 반도체를 투자할 때는 개별 종목 혼자서 투자해서 그 개별 종목이 혼자서 회복된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섹터 자체에 투자하는 것을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오를 때 다 같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목 분석을 한다든지 수주장부 체크하고 수출 데이터 살펴가면서 매번 실적 가이던스 보고 가동률이 어떤지 공급망 어떤지 이런 개별 종목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반도체는 ETF로 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수익률도 훨씬 좋고요. 지금 같은 경기 불황 시기가 지나게 되면 지속적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섹터가 반도체죠. 저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내년 장기 회사채를 거치고 반도체 섹터에 투자를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갖고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SOXL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결국 이 갭을 메꾸러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좋죠.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이 갭을 메꾸러 오게 되면 그때 SOXL 들어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가 2024년도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XOSL 같은 경우는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합 비용이라든지 장기 투자 시 변동성
어느 정도 감안해야겠죠. 오래 들고 가더라도 적당히 사고 파는 일정 부분의 트레이딩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안해서 적정량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ETF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요즘에는 ETF 투자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ETF 투자로 많이 하죠. 사실 이 의미는 좀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많던 펀드 매니저들이 빠르게 사라졌는데 저는 사실 이 ETF의 발달과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펀드 매니저들의 일자리를 이 ETF가 빼앗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굵직한 변화가 한마디로 ETF가 생기면서 생긴 변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시장 가설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도 본격적인 ETF의 전성시대가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펀드 매니저들의 실력이 생각보다 형편없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하던 자금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공모펀드 규모가 대략 10년 전만 해도 60조 원 수준이었는데 이게 국내죠. 한국 수준입니다.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현재는 반토막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사실 펀드 매니저들의 목표는 시장 추종 지수보다 아웃퍼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보다 조금 더 수익이 나면 잘한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펀드 운용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ETF의 발달로 이제는 누구나 쉽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까 반도체 ETF를 쭉 설명드렸지만 회사채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다 말씀을 드렸었죠. 섹터별로 다 구분도 되고 인버스별로도 없는 구성이 없습니다. 이쯤 되다 보니까 워런 버핏이 항상 했던 말이 생각나죠. 펀드 매니저 중에서 인덱스 펀드를 이기는 경우를 찾기가 어렵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S&P 500 인덱스 지수에 투자를 하라. 결국 이들의 핵심 목표는 시장 벤치마크 대비 아웃퍼폼 하는 것인데 사실 실제 이조차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수두룩하다는 게 현실이죠. 그리고 일부 실적을 내는 매니저들도 1년 내내 언더퍼폼 하다가 한두 종목으로 기사회생하듯 실적이 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최근에 보고서를 좀 보게 되면 여의도가 상당히 젊어졌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의 나이가 좀 어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알기는 조금 버겁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기보다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경험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여의도가 이렇게 젊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보는 입장입니다. 몇 년 전 뉴스에서는 최근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펀드 매니저가 대부분 30대라고 조사가 되기도 했다고 하죠. 물론 시대가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더 웃긴 것은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기 어려운 곳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쉽게 평가하고 쉽게 자르고 하는 곳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진득하게 진짜 전문가 양성이 이루어지기 힘든 곳이 돼버렸어요.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목이 없는 것도 결국 한정된 시스템의 한계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데 저는 애널리스트랑 펀드 매니저 상당히 존경합니다. 아니 정정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랫동안 처절하게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그런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를 존경하는 것이죠. 짧게 발만 담그고 명함팔이 하는 부류들도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런 분들은 애초에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크게 신경 쓸 일은 없겠죠. 그렇게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분노할 일도 없고 전적인 신뢰를 보내지도 않게 됩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뭔가를 갖고 있거나 그들만의 모델이 있거나 데이터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후광을 걷어내는 게 좋습니다.
사실 애널리스트의 이제 기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뭐 각자의 투자 의견을 제시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정보는 진짜 핵심이 되는 정보는 기업에서 주게 됩니다. 뭐 가이던스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기업 내부의 정보를 그런 어떻게 가공해서 주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사실 이건 공시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잘 이해하실 거고, 뭐 언론 보도도 하고, 뭐 애널리스트 자료도 뿌리고 하는 등등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뭐 아무튼 각설하고, 중요한 것은 시장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 2번, 3번 정도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의도가 젊어지다 보니까 최근 나오는 증권사 보고서나 뭐 그런 뷰가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매번 느끼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엮은 다음에 마지막 한 스푼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그저 그냥 다들 주장하는 몇 가지 데이터들 갖고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갖고 그와 유사한 견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조차도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최근 뭐 애널리스트 협박 문제가 있었다고 하죠. 뭐 항의를 받거나 뭐 협박성 전화를 받거나, 사실 예전에도 좀 이런 일은 종종 있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애널리스트들한테 자료를 주고 정보를 주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애널리스트나 뭐 펀드 매니저들한테 휘둘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좀 강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시대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만 해도 좀 그랬었고요. 뭐 어찌됐든 지금은 뭐 항의를 하고 협박성 전화도 하고 피켓 시위를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들을 뭐 협박 문제가 이슈가 되긴 하는데, 사실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고 투자해서 돈을 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제 주변엔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돈을 번 사람이 없습니다. 뭐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시장이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니고, 따라서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보고서를 썼냐에 따라서 뭐 시장이 엄청 흔들리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 그렇게 협박까지 하고 뭐 그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중요한 건 애널리스트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논리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이게 나와 다르면 지켜보면서 어떻게 흘러갈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한 거고, 몇 개 보고서 꾸준히 살펴보시면 말도 안 되게 실력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생각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빠르게 정리해주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결국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은 것이죠. 따라서 뭐 무시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신뢰할 부분도 아닙니다. 어차피 투자는 모두 본인의 결정이고 본인의 판단이죠. 모두 그냥 참고 자료로서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포커판에 앉아서 포커를 치는데 자기 패를 보여준 것이죠. 애널리스트들은. 뭐 이게 진실일지 뻥일지 그것만 구별하면 될 일인데, 중요한 것은 증권사 이름을 달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뻥카를 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이라는 게 사실 절대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내가 해당 종목을 샀다면 누군가 팔았다는 뜻이죠. 즉 내가 아무리 확신해도 나와 정반대로 생각하는 절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분간하고 대응을 해야지 뭐 그렇게까지 격하게 반응하면서 뭐 협박을 한다든지 한다는 게 오히려 애널리스트의 의견에 전적인 신뢰를 보낸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다가오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물론 심지어 사실에 기반해서 작성되는 경제 기사들까지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경제 데이터들까지조차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통계적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해로만 머물면 투자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역사가 모두 비슷하게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뭐 8번, 10번 넘는 굵직한 경기 침체를 그렇게 우수한 애널리스트들과 펀드 매니저들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잘 대처하고 대비했었나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하는 전망은 다 비슷합니다. 공통적인 뷰를 갖고 있어요. 경기 둔화는 명확한 방향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 진행 과정이나 강도가 생각만큼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 같지 않다.
부드러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약한 경기도나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제 예전 영상에 모두 그 내용에 대해서 저의 뷰로 살펴본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내용들 보면 뭐 몇 가지 있는데 결국에는 통화 긴축의 효과죠. 재정 완화가 지금 함께 어정쩡하게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풀고 있죠. 재무부가. 따라서 통화 긴축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이 얘기는 참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연준의 통화 긴축 효과가 줄어들었다. 뭐 일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재정 지출이 일어나면서 민간, 즉 기업과 가계가 받는 충격이 줄어들었다라는 주장인데요. 또 제가 재정 지출 관련해서 따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분명히 줄어들고 있고 현재 지급준비금은 3조 달러를 웃돌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 지출의 효과는 그게 전부다. TGA 잔고의 금액이 재정 지출로 이어지면서 지급준비금을 3조 달러 미만으로 떨어지지 못하게 유지한 게 재정 지출의 전부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뭐 물론 본격적인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긴축이 이뤄지는 건 맞습니다만 지급준비금이 현격하게 함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반감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지만 과연 이 반감 정도가 경기 충격이 이어지지 않을 정도의 부드러운 랜딩이 가능하냐?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일간에서는 초과저축액이 다시 계산해보니 아직 많이 남았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뭐 24년 뭐 1월, 2월까지 아직 소비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 별 의미 없는 내용이죠. 현금성 자산 보유액인데요. 과거 추세를 이어놓고 보면 아직 과거 대비 자산 보유액 수준이 상회에서 유지를 하고 있으니 소비 여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는 소득 계층별로 감안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 이게 정상적으로 논리가 먹히려면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이 1조 800억 달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 안 돼요. 리볼빙이 증가하면 안 됩니다. 12%가 넘어가고 있는 신용카드 이자율을 놓고 봤을 때 급격하게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게 늘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왜 신용카드 대출 높은 12%의 이자 부담을 해가면서 돈을 씁니까? 말이 안 되죠. 따라서 단순하게 저축액이 남아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득 계층별로 차이를 감안해야 되고 현실은 신용카드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에도 이런 상환 부담을 지면서조차 단기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중산층 소비의 한계를 봐야 됩니다. 종합적인 데이터, 균형 잡힌 경제지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단순 평균 내서 버틸 여력이 있다. 소비 여력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요. 한마디로 전체 인구수 대비 평균으로 계산된 단순 보유액 개념이고 아마도 이 부분은 고소득층이 남겨둔 현금성 자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하고요. 그리고 아직 가계들이 DSR이 안정적이다. 원리금 상환 비율이 낮다. 이 얘기죠. 제가 이것도 따로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예전 영상에 있는데 요약만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리를 아무리 높여도 실제 가계가 부담하는 원리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죠. 한마디로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안정적이다 이 얘기인데 가계 대부분의 대출이 모기지죠. 근데 모기지는 대부분 고정금리입니다. 따라서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타격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가계가 실제 지불하게 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지 않다 이 얘기인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DSR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DTI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DSR이 줄어든 것은 전체적인 08년 위기 이후에 나타난 글로벌 국가들의 공통된 흐름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이라든지 독일 마찬가지고 모두 DSR이 낮다. 그렇다면 DSR이 낮아서 지금 유럽과 독일이 안정적이냐? 그렇게 반문할 수 없겠죠. 사실상 독일은 현재 경기 침체 수준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DSR은 그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이게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지만 한 9% 정도 될 거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 전은 12% 정도 돼요. 한 3%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건데 이 3%포인트 차이가 가계 수입에서 차지하는 절대 금액의 차이는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가계 소득 대비 3%니까
절대 금액이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08년도 금융위기 직전에 DSR이 10% 남짓 부근이었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의 9%가 뭐 안정적이다라고만 평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차트를 갖고 와서 설명드리면 좋았겠지만 다 예전 영상에 있으니까요.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죠. 연착륙으로 전망한다. 뭐 이렇게 보는데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전망하게 되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큰 충격 없이 둔화만 할 것으로 보여지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경기라는 건 갑자기 나빠지는 패턴이 있어요. 그동안의 경기 침체 사례가 모두 그랬습니다. 그 패턴을 읽어내지 못하면 결국 매번 똑같이 그렇게 당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상적인 연착륙 사례라고 꼽는 게 95년도가 있는데 40년 만에 한 번 있었던 사례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와 지금 다르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이 95년도 사례와 다르다는 영상도 따로 올린 게 있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마지막으로 국가부채 심각하다 얘기하죠. 어제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기로 했는데 뭐 더 추가 설명하기보다는 간단하게 비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부채는 뭐 문제이긴 합니다. 다만 우리 지구 글로벌리 겪게 되는 이 온난화 문제랑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출산율 문제 뭐 이런 것과도 성격이 비슷합니다. 오히려 출산율보다는 더 심각성이 떨어진다 저는 보고 있고요. 온난화보다는 심각하다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뚜렷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당장의 해법이 없다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게다가 이러한 문제들, 국가부채, 온난화, 뭐 출산율 이런 문제는 사실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사회 경제적 체계와 연관성이 상당히 높아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식과 대응에 있어서 가장 긴 시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향후 몇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슈라는 걸 염두해야 됩니다. 당면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국가 부채가 두려워서 국채 투자를 주저한다는 건 온난화 때문에 석유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국가 부채에 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직도 근본이제의 전통적인 통화체계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현재는 신용화폐 시대에 살면서도 아직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금이라든지 비트코인 쪽으로 투자를 하시겠죠. 뭐 아무튼 오늘은 24년 중에는 어찌됐든 채권 투자 이후 투자의 밑그림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대략적인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장기 회사채를 거쳐서 결국에는 반도체 ETF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개별 종목보다는 ETF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수익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